요즘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에 놓치면 평생 집을 못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와서 사자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 제가 영끌을 해서 집을 샀을 때랑 완전 똑같거든요? 호가는 매주 수천만 원씩 오르고 좋은 물건은 나오자마자 팔리고 매도인도 갑자기 집을 안 팔겠다고 계좌도 안 줬었어요. 저는 부동산 상승장에서 집을 샀는데 당시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끌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금리가 급속도로 올랐고 집값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심적으로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을 산 걸 후회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집을 산 다음에 재테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또 집을 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락장을 버티는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때 이걸 알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것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약 과거의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진짜 조심했을 것 같다 싶은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만약 지금 조급한 마음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영상을 다 보시고 배우자랑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출은 좀 무리하더라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락장을 겪으면서 약간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잘 활용하면 자산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고 심지어 하반기에는 DSR 3단계까지 시행될 예정이에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많이 받을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런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또 다른 방법을 사람들은 찾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고 아내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돈을 메꾸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갭투자를 할 때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서 월세 임차인을 드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산 취득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건 좋은데 금리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나 낮췄는데 그럼 이자가 낮아지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기준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 이자도 낮추는 건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은행의 이익을 위해 또는 대출 잔액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압력을 주면 눈물을 머금고 대출 이자를 줄이기도 합니다. 즉 이자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대출이자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러면 일부러라도 대출을 조금만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출을 최대한 활용은 하되 어느 정도의 예비비는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대출이자가 단 10만 원이라도 늘어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수준이다. 이러면 정말 위험하고요. 집은 일단 사면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이자인지를 꼭 2번, 3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 사람들한테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사람보다는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신문에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승기에는 사람들의 심리도 부동산 현장도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는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당시에는 집값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집값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산 집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저는 제 집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을 사고 나서 한동안 계속 가격이 오르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계속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집값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을 여러 번 듣기는 했는데 진짜로 내 집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피부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집값은 언제까지나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경제 상황, 정부 정책, 금리, 정치적 변수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된 후로는 예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집값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에 이번이 아니면 내가 가진 돈으로는 절대 집을 사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강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나중에는 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계약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덤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과연 마지막 기회였을까요? 아니요. 정말 놀랍게도 3년 뒤에 기회가 다시 오더라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가 샀던 집을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집을 샀을 당시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던 집도 하락장에는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갔어요. 저는 오히려 이때가 진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부동산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 결혼을 했다면 신혼집으로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괴롭더라고요. 게다가 2023년에는 오히려 나라에서 집을 사라고 특례보금자리론까지 만들어주면서 저금리로 5억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때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세요. 만약 제가 결혼할 때 집을 사지 않고 현금을 계속 들고 있다가 하락장에 집을 샀었다면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에는 그 누구도 집을 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은 공포 속에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은 계속 돌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기회는 언젠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번 기회에 집을 사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DSR 3단계가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DSR의 뜻을 살짝 살펴보자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를 보는 항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금리 4.2%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 8,7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은 같은 조건에 5억 7,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집을 살 때는 내 신용도나 소득 증빙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두면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연봉을 수천만 원씩 올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 저라면 미리미리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조금씩 모아서 현금을 마련해 두거나 아니면 부수입을 위해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거나 수입의 크기랑은 상관없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사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을 내가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하락장을 겪으면서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제 자산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게 또 수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집을 사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계신다면 집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은 반드시 다시 올 거고 기다리는 시간을 유리하게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같은 부동산 상승장에는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집은 영영 못 살 것 같은 불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랬고 그래서 집을 샀지만 또 하락장을 겪으면서는 내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괴롭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과 하락장을 겪으면서 부동산이 진짜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 제 경험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나는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셨다면 대출이 내가 감당 가능한 선인지 집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사고 싶었던 집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사지 못했다면 기회는 또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셨는데 나는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을 해주세요. 저의 지난 5년간의 경험담을 전자책으로 썼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앞으로 다시 올 하락장에는 상급지 이동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때까지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소득을 늘려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